18세기 중엽,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 광범위한 식민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강국으로 불리는 미국조차도 그 무렵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은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며 식민지 주민들을 심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1755년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했으나 해상 초강대국인 영국의 최신 함포와 무적 함대 앞에서 미국 독립군은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독립군이 후퇴를 거듭하던 중 젊은 공학자 데이비드 부시넬은 해안의 포대를 구축한 영국 함대를 바라보며 수중에서 적 함정을 파괴할 수는 없을까라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닷속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잠수식 선박이라면 강력한 영국 함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때 우연히 시야에 들어온 술통이 부표처럼 떠오르다 가라앉는 모습을 보고 저런 나무통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싶을 때는 통 속에 물을 넣고 수면 위로 뜨고 싶을 때는 물을 적당히 빼면 그가 꿈꾸던 바닷속으로 숨어 움직이는 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계란을 세워놓은 것 같은 타원형 배를 만들었는데요. 조그만 이 배는 안쪽과 위쪽에 추진기를 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배 뒤에 달린 키를 움직여 방향을 조종하고 두 발로 배 밑바닥 핸들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 배를 뜨게 하거나 가라앉게 했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잠수함 터트로입니다. 비록 영국 군함을 폭파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영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후 터트로는 빠르게 개량, 발전되어 현대적 잠수함의 서막을 열었는데요. 잠수함은 이처럼 불규칙적이고 은밀한 작전으로 전세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고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세계 전쟁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전투기, 전함, 미사일, 탱크 등 최첨단 무기들이 승패를 좌우하지만 전력 격차가 큰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잠수함입니다. 즉 최첨단 화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잠수함은 유유히 바다 아래를 자명해 먹잇감을 노리는 처단자의 역할을 하니까요. 언제 어디에서 떠올라 어떤 무기를 쓸지도 예상할 수 없어 강대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한데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캐나다입니다.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업에서 일본이 두 손을 들고 후퇴하면서 한국 수주가 유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조 원을 투입해 잠수함 12척을 구매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왜 캐나다가? 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주지하다시피 캐나다는 영토로 국한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합니다. 영토가 거대한 만큼 해안선의 길이만 2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안선이 캐나다에게는 약점입니다. 북극해를 두고 동쪽으로는 러시아가, 서쪽으로는 중국이 핵잠수함으로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캐나다에 잠수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빅토리아급으로 불리는 잠수함이 4척 있기는 한데 2000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구매한 함령 40년 노후 잠수함이라는 것이 함정. 벌써 퇴역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이 잠수함을 제대로 운용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도쿠에서 수리하는 데 소모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벌써 2조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는 작전 중 대서양 한복판에서 불이 나기도 했으니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상황인데요. 왜 캐나다는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미국 때문입니다. 아니 미국을 너무 믿었던 탓에 캐나다 안보는 무늬만 남았기 때문인데요.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미국을 선제 공격하거나 공습할 엄두를 내지 못하며 국경을 접한 캐나다도 함부로 침략할 수 없습니다. 자칫 캐나다 공격하려다 미국의 미사일 한 방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지구에서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캐나다는 냉전 후 해상 주권을 아예 미국에 넘겨줬기 때문에 태평양 방어는 미 해군 제3함대가, 대서양 방어는 미 해군 제2함대가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터지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군비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으나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인해 시퀘스터, 즉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이 발동된 겁니다. 그중 국방비가 무려 50조 원이 삭감됐죠. 당연히 미국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됐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캐나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죠. 그리고 트럼프는 캐나다에게 국방비 증대를 강하게 요청했고 심지어 캐나다를 미국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며 위협하자 캐나다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과 예측 불가능한 동맹 행보는 캐나다로 하여금 안보 정책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죠.
이에 2024년 4월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국방정책 Our North Strong and Free를 통해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신형 잠수함들은 북극해 두건 해빙 아래에서도 작전 가능한 재래식 추진 잠수함으로 2035년까지 첫 함을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요컨대 트럼프 시기에 미국 압박과 러시아, 중국의 위협 증대가 맞물려 캐나다는 대양 해군으로서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잠수함 설계국들을 조사했고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등이 잠재적인 공급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의 최신형 디젤 잠수함이 한국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았습니다. 일본 잠수함은 정숙성과 기술력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았지만 빠른 납기라는 캐나다의 핵심 요구 조건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2024년 11월 일본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입찰 불참을 공식 확인했는데 일본은 과거 호주 잠수함 사업 때도 수출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바 있어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불참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마크 노먼 전 캐나다 해군 부사령관은 일본은 주요 무기 수출 경험이 없어 캐나다 사업에 나서지 않은 것이 놀랍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이로써 현재 캐나다의 핵심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만 남게 되었고 업계에선 사실상 한국산 잠수함이 단독주자가 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캐나다 현지 언론은 일본의 결정으로 한국의 잠수함이 독일, 스웨덴의 제안보다 빠른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경쟁국들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는 한때 한국의 장보고 배치 2-3 사업을 도왔던 잠수함 강국으로 214형 등을 보유했지만 캐나다가 원하는 3,000톤급 이상의 신형 잠수함은 도면을 개발하는 단계여서 빠른 납기는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의 나발그룹은 스코르펜급 등의 칠레 수출 실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2,000톤급 수준이고 캐나다가 호주 사례에서 목격했듯이 납기 지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스웨덴의 샤보 코쿰스는 A26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이지만 북구 운용 실적은 없고 스페인도 S80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으나 자체 도입분도 건조가 지연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3척 실전 배치하여 운영 중일 뿐 아니라 추가 함정도 계획대로 진수하고 있어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인데요.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높고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협력에도 적극적이죠. 실제 한국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캐나다에 현지 정비창 설치와 기술 접근 권한까지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요약하면 일본의 이탈로 한국의 독주 구도가 형성되었고 독일, 프랑스 등 전통 강호들은 납기와 기술 조건에서 한국을 따라오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도입해 장보고 1-2급을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 독자 설계한 장보고 3급 잠수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인데요. 2021년 8월에 취역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전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됐죠. 이로써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한 잠수함을 독자 설계, 건조,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무장체계 전반도 자국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경어뢰, 대형어뢰, 잠대함 순항미사일, 잠대지 순항미사일, 그리고 수직 발사 시스템에 이르는 전 영역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3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도산 안창호함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대 규모에 속하며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여 해상 및 지상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비 국산화율이 과거 장보고급과 손원일급 대비 76%로 크게 높아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나 수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를 통해 1조 4천억 원 이상의 외화 유출을 절감하는 효과와 해외 수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됐죠. 도산 안창호함의 가장 큰 장점은 디젤 잠수함으로서 SLBM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운반수단에 따라 ALBM, ICBM, SLBM으로 나뉘는데 이 중 SLBM이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입니다. 심해에서 자망하다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수면으로 부상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국은 사실상 즉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죠. 도산 안창호함은 이러한 SLBM을 6기나 탑재할 수 있는 발사대를 보유해 상당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한국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발사를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SLBM은 발사 시 수중이라는 불안정한 지반을 지지대로 삼아야 하고 승조원 안전 확보를 위해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수면 위까지 사출한 뒤 수면 밖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초고도화된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한국은 이를 모두 구현해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잠수함 전문가인 HR 서튼은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이 신규 미사일 능력의 새 시대를 예고할 가능성이 있다며 디젤 잠수함으로도 고성능 SLBM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죠. 다시 캐나다 잠수함 사업으로 돌아오자면 현재 이 사업의 결정적 조건 중 하나는 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2030년대 중반 전력 공백을 우려하고 있어 새 잠수함을 한시라도 빨리 인도받기를 희망하고 있죠. 한국은 바로 이 납기 측면에서 유일무이한 강점을 입증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서 서방 어떤 국가도 못 따라오는 속도로 납품을 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 위협 고조 후 한국산 K2 흑표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계약 후 불과 수개월 만에 1차 물량을 인도받았죠. 실제로 FA50의 첫 인도는 계약 8개월 만에 이뤄졌고 1년여 만에 12대가 폴란드 영토에 배치됐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역시 2022년 7월 계약 후 같은 해 12월에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도착했고 이듬해에도 매월 빠르게 생산, 인도되어 2024년 봄까지 58대 이상의 전차를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독일이나 미국 같은 전통 방산 강국들이 수년씩 걸려 공급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 결과 폴란드는 불과 1년 남짓 만에 최신 장비로 군 전력을 재편하고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기를 제때 보내줄 나라를 찾는 국가들의 한국은 최선의 파트너로 부상했고 캐나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2028년까지 사업자 선정 후 6년 내 첫 번째 함의 인도를 요구하는데 현재 가동 중인 생산 라인과 숙련된 인력을 갖춘 한국만이 이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 한국 하나오션 측은 캐나다 측에 계약 후 6년 내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하고 이후 매년 한 척씩 추가 인도하여 캐나다의 긴박한 전력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현지 생산 부품 조달을 융통성 있게 조율해지기로 약속함으로써 사업 기간 중 캐나다 국내 고용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까지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제 방산 전문가들 또한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력지 힐타임스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불참으로 한국산 잠수함이 가장 앞선 옵션이라며 한국 잠수함 외에는 모두 개발 단계거나 건조 속도가 느려 캐나다 해군의 긴박한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 애덤 루진스 교수는 이미 생산 중인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은 큰 이점이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에겐 이 잠수함들이 작년에도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늦어도 2030년대 중반까지 전력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캐나다의 절박함을 대변하는 말로 곧 속도와 신뢰성에서 앞선 한국산에 힘이 실리는 분석입니다. 또한 캐나다 해군의 앵거스 톱시 제독이 2023년 말 직접 한국 조선소들을 방문하여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상하기도 했죠. 국제 안보 환경의 급변 속에서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동맹 관계, 기술 역량, 납품 속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한국은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우위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을 피하려는 캐나다의 의도에도 한국은 나토 표준에 부합하는 비미국산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과 북극 작전에 필요한 특수 설계 능력, 그리고 이미 입증된 신속 대량 납품 능력까지 캐나다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사실상 경쟁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업계에서는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거의 100%로 평가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 조선소들이 팀 코리아로 협력하여 최적의 제안을 공식화하고 캐나다와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60조 원대에 달하는 이 거대한 사업을 가져옴으로써 한국이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확고한 넘버원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